안녕하십니까.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당신 곁에 부모연대, 줄여서 당부라고 하는데요. 우리끼리 어떤 당부를 통해서 서로 응원하고 지지를 받아갈지 오늘은 또 특별한 세 분 모시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발달장애 형제 자매를 둔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대하시는 바가 크시지요? 저도 묻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소개를 각자 해주시죠. 네, 선생님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특수교육과에서 재직 중인 김유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지적장애가 있는 여동생이랑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이고요. 그 2살 터울의 여동생이 이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하고 같이 오손도손 재밌게 사는 거를 꿈꾸며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특수교사 진은총이라고 합니다. 저도 2살 터울에 아래 동생이 있는데요. 제 동생은 그림을 그리고 있고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진리작가라고 합니다. 특별히 세 분을 모신 것은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전공자들을 모셨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분들이 발달장애 형제 자매가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 쪽 전공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생각의 깊이가 그리고 그 폭이 조금 남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그 번역서를 내셨어요. 그죠? 책이 여기 있는데요. 아이고, 제가 또 며칠 동안 열심히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해주시죠. 제목부터가 이제 장애 형제자매와 동행하기인데요. 사실 가족 지원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아직 그 장애 가족에 대해서는 부모님에 대한 지원들은 많이 있지만 형제자매에 대한 아직 그런 지원이나 그리고 형제자매를 어떻게 대하고 또 형제자매와 어떻게 같이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아직 생각들은 많이 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장애인의 형제자매도 어떻게 보면 가족의 일원이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의 번역 작업을 시작했고요. 또 이 책을 읽으시는 많은 형제자매나 부모님들이 내가 생각했던 게 나만의 생각은 아니었구나. 다른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위로도 받았으면 좋겠고 또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서로 잘 나누면서 조금 저희만의 또 대안을 좀 찾아가 보면 어떨까. 그래서 서로 같이 공유하고 연대하고 그리고 또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같이 펼치면서 조금 더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책을 같이 번역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책을 제가 보니까요,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 폭도 넓고요. 물론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간간히 들어가고 주로는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남의 나라나 우리나라나 형제 자매들이 갖는 문제 어려움 같은 거는 굉장히 비슷하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이 이렇게 발달장애 관련된 영역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특별한 경우인 것 같은데 내가 이 진로를 택한 이유가 발달장애 형제자매가 있는 거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 진로하고 관련해서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 말씀을 조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지금 이제 9년차 특수교사인데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동생으로 인한 그런 이런 직업이 있구나라는 걸 먼저 알고 있었고, 사실 저는 좀 물 흐르듯이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물 흐르듯이 직업을 선택했지만 저는 지금 일하고 있는 과정에서 너무 즐겁고, 그리고 애들도 너무 이쁘고, 뭔가 그 동생의 어린 시절을 보면서 성장하는 그 학생들의 성장을 보면서 되게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직업 잘 선택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동생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직업을 알게 해준 존재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물론 그 장애가 있는 동생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진로를 선택하게 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은총님 말씀처럼 그 동생이랑 같이 지내면서 특수교육이라는 그 영역에 되게 많이 노출이 되고 되게 많이 가까이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특수교육이라는 것이 되게 생소하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동생을 대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한다면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가장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 게 특수교사라는 직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집에서도 늘 봤는데, 직업에서도 또 보고 싶었어? 이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그랬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니셨군요. 김유리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조금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 동생이 초등학교를 입학할 당시에 갈 곳이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특수학급이라는 것도 없었고 특수학교도 되게 몇 개 없었거든요, 서울에. 그래서 제 동생을 받아줄 수 있는 학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린 마음에 나는 왜 이런 애들은 교육을 못 받아? 제 동생 같은 애들은 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네들도 교육받게 해줘야지, 그렇게 막연하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수교사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직업을 선택해서 오다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니까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뭐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평생교육센터도 있고 하지만 제 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이렇게 이제 복지관을 찾아서, 근데 그 복지관도 2년밖에 또 못 다닌다 그래서 그 2년을 다니고 나니까 또 갈 데가 없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특수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 요즘에는 저랑 제 동생이 걸어온 길은 되게 자갈밭이었구나. 너무 서비스가 없는 곳에서 계속 뭔가 서비스를 찾아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되고 계속 으쌰으쌰 하면서 가서 계속 항의해야 되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 자갈밭길이었구나. 근데 제가 여기 분야에 몸을 담으면서 제 동생보다 어린 후배들 그리고 그 가족들은 꽃길은 아니더라도 흙길 같은 길이라도 걷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직업을 이 영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말씀이세요. 우리가 부모운동 하는 입장에서 늘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후배 엄마들은 우리가 겪은 거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시대 다음에 올 발달장애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겪었던 거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마음이었는데, 선생님들 다 같은 마음으로 있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직업도 택하시고요. 이제 책도 번역하시고, 뒤에 나올 얘기입니다만 이제 모임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저희가 요청을 드렸을 때 사실은 조금 망설이시기도 하셨을 거고 궁금하기도 하셨을 텐데,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죠? 책 광고하러 나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게 있으신가요? 네. 여태까지 형제자매들에 대한 이야기는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만큼 많이 들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형제자매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는 물론 저희가 아픔도 있고 고민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또 그런 것 이면에 또 저희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면서 인생의 여정에서 또 얻은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좀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내면의 아픔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안에서 저희 나름대로 그 아픔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나름대로 내면으로 성장시키면서 그렇게 성장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면서 또 더 나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좀 들려드리고 싶다.
그래서 저희를 너무나 이렇게 불쌍한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네. 좀 그런 긍정적이고 밝은 이야기를 좀 같이 들려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마 여기 두 분 선생님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네. 그러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세 분 선생님들 모시면서 질문지 작성하면서 사실 처음 가졌던 생각은 이제 개인적인 이제 궁금증 같은 게 장애를 갖고 있는 형제 자매의 형제 자매들은 아마도 부모인 우리가 다 들여다보지 못해서 겪었던 아픔이 있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반성을 좀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도 둔하게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그때는 몰랐으나 지금은 어렴풋이 알게 됐는데 그때 어린 그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지금 뒤늦게 전하기도 쑥스럽고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한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궁금증도 풀어보고 그러려고 했어요. 근데 세 분 선생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 또한 성장하고 특히 장애를 가진 형제 자매에게 또 의지하는 바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 오늘 굉장히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그 또한 내가 갖고 있었던 편견이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부모님들께서도 내 자녀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이렇게 조화롭고 평화로운 생각도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위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통상 얘기할 때 비장애 형제자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장애가 없는 장애 형제자매를 얘기할 때 비장애 형제자매라고 늘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호칭 좀 거북하세요? 어떠세요? 비장애 형제자매 또는 비발달 형제자매라고 하기도 해요. 굉장히 어색하죠? 어떻게 불리기를 바라시나요? 장애 형제자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던데. 저희 그 책 번역할 때 특히 신경 썼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뭐 동생이나 언니나 오빠나 누나가 있어도 내가 그의 형제자매라고 해서 그 타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장애 형제자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장애인의 형제자매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어요. 이 책에도 일관되게 그 용어를 했고, 그래서 책 제목이 장애 형제자매와 동행하기인 게 장애를 가진 형제자매와 또 다른 내가 동행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비장애 형제 저희 지금 인터뷰하는 세 명은 비장애인이지만 사실 장애인의 형제자매가 어떠한 장애가 비장애인일 거라는 그런 100%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의 형제자매라고 불리고 싶습니다. 엄마들 아마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게 궁금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엄마는 너만 믿는다. 얘야 그 얘기를 근데 외할머니한테서 들은 분들도 많대요. 외할머니가 이제 손녀의 손을 붙잡고 네 애미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겠니? 너다. 그러니까 네가 잘해야 된다. 네가 잘 커야 된다. 네가 성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머니한테서도 들었대요. 근데 혹시 세 분 중에서는 이런 얘기를 조금 들으셨는지 그런 얘기 들을 때 뭔가 이렇게 가족의 부모의 할머니의 기대가 나한테 무지하게 얹히는구나 하는 느낌을 어렸을 때 받은 게 있는지 임수지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신 부분 되게 공감이 됐던 부분이 사실 저희 부모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제 저 혼자 계속 이제 느꼈던 부담감이었었는데 이제 그걸 실제로 저한테 말로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거의 친척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너네 아빠가 뭐 얼마나 고생했니?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너가 막 동생도 봐야 되고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와서 그러죠. 그런 얘기 왜 해?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제가 스스로도 이제 가족 분위기를 보면서, 나는 동생 때문에 부모님 힘드시니까 나는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좀, 더 잘하려고 하고, 더 이제 기쁘게 해드리려고 더 이제 뭐 학 공부도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모범 학생이 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칭찬을 해주시니까 친척분들이 너가 동생 이런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막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얼마나 잘하고 있니 이런 식으로 강화가 되니까 이제 제가 습득을 한 것 같아요. 모두가 나에게 동생이 못하는 부분을 채우기를 기대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사실 부모님이 저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납득을 한 것 같아요. 스스로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네, 좀 더 학교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뭔가 부모님한테 인정받으려고 더 뭔가 성과를 가져오려고 한다든지, 예를 들어 뭐 부모님 돌아오시기 전에 집을 싹 치워놔서 부모님이 돌아왔을 때 막 기뻐하시는 모습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기억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네, 제가 뭐 부모님이 직접 얘기하시진 않더라도 주변에 그런 분위기나 기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압박을 저 혼자서 네, 되게 내면화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그 당시는 모르긴 몰랐겠지만 사실 심적 부담이 상당히 있긴 있었던 것 같아. 나는 반듯한 아이여야 돼, 잘해야 돼 이런 게 부담이 있긴 있었겠네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그게 부담이고 불편하고 괴롭지 않았거든요.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이제 특수교육을 전공하면서 이제 좀 장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 작용을 했고 그런 것들이 내 성장에 영향을 미쳤겠구나. 이제 와서는 네, 그렇게 반출을 하지요. 네.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엄마가 이제 저렇게 들고 뛰는 엄마가 안쓰러워서 조금 덜어줘야 되겠다, 엄마, 뭐 그런 것도 있었나요? 효녀 딸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나요? 저 그 부모님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행동이었고, 부모님이 동생 때문에 힘드니까 내가 기쁨을 더 드려야지 이런 이제 마음으로 했던 거죠. 그게 막 제가 특별히 효녀여서 그랬던 게 아니고, 아이들은 누구나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애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동생을 통해서 이제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엄마가 동생만 저렇게 동생에게만 애면 걸면 따라다니고, 나는 나이보다 더 일찍 성숙해야 되고 더 의젓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조금 어느 때는 섭섭했어. 그렇게 소외감이라든가 섭섭함 같은 거 느끼신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질투심이 많았던 아이라서 지금 표정에서 나와요. 저는 막 욕심도 많고, 근데 제가 좀 타고난 기질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성인이라 많이 누그러졌는데 이제 어릴 때는 이제 그게 다듬어지는 과정이니까 저는 되게 막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컸거든요. 그랬어요? 네, 저는 정말 컸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마음을, 그러니까 전 철이 좀 덜 든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전혀 막 억누르거나 그러지 않고 저는 항상 그걸 표현을 했어요. 나만 저는 사실 언니가 한 명 더 있거든요. 저는 셋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명으로 그 관심이 분산되니까 전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질투도 진짜 많았고 그런 불만이 정말 많았어요. 왜 나는 엄마 아빠의 막 사랑을 막 한 번 막 이렇게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욕망이 어릴 땐 크잖아요. 네, 인생의 주인공은 나갔고. 근데 그런 욕망이 정말 컸었고, 그래서 질투심이 정말 강했어요. 막 동생만 막 물론 저도 사랑해 주시지만 동생만을 위한 이런 막 사랑과 그런 시간 할애와 뭐 여러 가지 그런 사건과 이벤트들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너무 막 억울했죠. 어린 마음에 막 저도 질투심 나고. 근데 그런 걸 다 저는 좀 표현을 해가지고 저는 뭐 지금 아무 그런 앙금 같은 앙금이 안 나요. 어떻게 뭐라고요? 표현을 하셨어요? 왜 나는 항상 막 배려해야 되고 막 나도 막
그럼 그냥 다 얘기했어요. 그냥 그 어린 시절에 그런 느꼈던 감정들. 그때 왜 내가 막 다 양보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죠.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통쾌함 같은 게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있으면서. 저는 다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자아를 스스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뭔가 막 억울함이나 이런 거는 사실 많이 없어요. 어머니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또 돌아봐 주시는데 표현을 안 하면 내 아이는 괜찮나 봐. 그냥 당연히 양보하는 걸 쟤는 그냥 천성적으로 그런 게 타고났나 봐. 그냥 또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자녀가 표현을 안 한다고 해서 얘가 괜찮은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먼저 어리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조금 더 시간을 또 동일하게는 못 하시죠. 당연히 장애 자녀한테 손이 많이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의 일부는 내가 오로지 너만을 위해서 이렇게 할 마음이 되어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셔도 그것만으로도 저는 그 형제 자매들이 많이 위로를 받고 또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정서적인 충만감, 충족감, 부모로부터 오는 그런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인데 회원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자식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내가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자식 얘기를 꽤 많이 해요. 근데 애들 좀 별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잘 몰라요. 남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얘는 별난 것 같다. 얘가 조금 예민한 것 같다, 남들보다. 특별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 좀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조금 별나다고 조금 느끼셨는지, 특히나 사춘기 들어갈 무렵에 나는 남들보다 내 또래 다른 애들, 장애 형제 자매 있는 아이들, 없는 아이들보다 나 조금 예민하고 달라 라고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나는 조금 감정적으로도 예민한 것 같아. 임수지 선생님 예민하신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별나게 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별나게 굴지 않으려고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걸로 이제 기억이 되고, 뭐 친구들이 봤을 때 이제 제가 동생에 대해서 이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이거는 이따가도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장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 비장애, 그러니까 장애인의 형제 자매에게도 장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보통은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 혼자 이 동생의 특별함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정말 고군분투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나는 받아들여야 하는지, 내 동생은 어떤 것 때문에 사람들과 다른 건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아무도 저한테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정말 혼란스럽고 저 혼자 어떻게든 그걸 삼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혼란이 된다는 거를 부모님에게 논리적으로 말을 할 어떤 그런 정신적인 성숙도 아직 그때는 미숙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동생의 이게 친구들이랑 관계에서 이제 제가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너무 지금 생각하면 미안하고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동생이 친구들에게 공개되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불편하죠. 네, 불편해서. 그래서 또래들이 봤을 때 아니면 선생님이 봤을 때 가족 얘기를 이상하게 안 한다든지 집을 절대로 초대를 안 한다든지 뭐 동생이 있는 거는 같은데 동생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막 피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행동을 하니까 너는 왜 집에 왜 못 가? 너네 집에 왜 못 가? 뭐 이런 것도 물어본 친구도 있었고 그랬던 걸 생각하면 이제 저는 이제 제 딴에는 이제 동생을 소화하지 못해서 제가 동생의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소화하지 못해서 행동한 거지만 친구들이 봤을 때 되게 별난 아이였을 것 같아요. 은총님은 어떠세요? 우리 집이 장애인이 있는 가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아무래도 사는 게 조금 다를 거 아니에요. 나는 다른 집처럼 평범한 가정? 네. 다른 평범한 가정이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신 적은 혹시 없으세요? 근데 뭐 사실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없다면 거짓말이고요.
다들 근데 그런 상상 하지 않으세요? 막 해요. 사실 내가 막 재벌집에 잃어버린 딸이고 그런 상상 다들 하지 않아요? 그런 행복한 생각. 맞아요. 사실은 막 펜트하우스 숨겨진 딸이다 막 이런. 재벌가에 숨겨진 막 우리 막 집이 사실은 막 이런 그런 상상 하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상상이 그런 갈래에 있어서 당연히 한 적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청소년기 때 그게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또래 관계가 정말 그 첨예하고 촘촘하고 그 나와 거의 학교에서 보낸 시간이 진짜 많잖아요. 학교와 학원. 나의 생활을 전부 같이 하는 친구들과 공유하는 게 분명 많을 텐데 그때 공유할 때 뭔가 내 가족 얘기를 하면 더 친해지잖아요. 근데 내 가족 얘기를 뭔가 두루뭉술하게 하거나 이렇게 거짓말하거나 말을 안 한다거나 하면서 찔렸던 죄책감 같은 건 누구나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막 그걸 말하는 것도 좀 이렇게 나랑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데. 굳이 내가? 네. 네, 굳이 뭐 약간 막 안녕하세요 이러고 약간 주민등록증 보여주는 것처럼 아 굳이 뭐 네. 저 김유리님은 사춘기에서 꽤 멀어지셨죠? 그 당시 사춘기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그러면 친구들한테 장애 형제자매가 있어 라고 얘기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너무 가물가물해가지고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요. 저는 사춘기를 사실은 너무나 이렇게 사춘기였는지도 모르게 지나와서 네네 그렇게 사춘기 때 막 고민이 많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제 동생의 장애명도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너무 예전이기도 하고 그때는 또 뭐 장애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이 그렇게 또 많이 있던 때도 아니라서 그랬는지 그래서 장애명도 모르니까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을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제 동생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 어떤 장애명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되게 지금 쓰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 비하하는 말들로 많이 불리던 때여가지고 네네네. 근데 제가 제 동생을 그렇게 부르면서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제 동생을. 그러니까 뭐라고 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이 집에 오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죠. 아, 제 동생은 좀 이상하구나. 그냥 다르구나. 뭐 그런데 뭐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걔네들도 이게 뭔지 모르니까 저한테 물어볼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여가지고 지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저희 집이 막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네네. 그냥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평범하지 않다고 느낀 건 오히려 제가 사람들이 저희 집을 이상하게 보니까 주변에서? 네,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동네에 나가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다 주택에 많이 살잖아요. 그러면 다들 여름이 되면 다 문 열어놓고 이렇게 왕래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동네 나가서 막 고무줄놀이 하고 뭐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할머니들이 저 집에 쟤는 멀쩡해. 그러니까 저를 가르치면서 저 집에 쟤는 멀쩡해. 그래서 저한테도 이렇게 손 붙잡고 너는 멀쩡하지? 막 이렇게 너는 공부 잘하지?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이 좀 다른 건가? 나는 멀쩡한 게 잘못된 건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제가 우리 집이 평범하지 않다는 거를 느낀 것 같아요. 시선을 조금 다른 시선을 느끼셨군요. 그게 그러면 두 분 선생님들께는 어렸을 때 왜 가족 어디 같이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놀러 가기도 하고 뭐 가까운 데 가기도 하고 멀리 가기도 하고. 근데 나 혼자 다닐 때는 모르는데 이 장애를 갖고 있는 동생하고 같이 다닐 때는 분명히 시선이 꽂힌단 말이죠. 그런데 혹시 느낌 같은 거는 어떠셨어요? 이제 저는 사실 가족 안에서는 너무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는 전혀 위화감을 못 느꼈고 이제 동생이 제가 이제 고학년일 때 동생이 이제 2년을 학교를 늦게 발달 때문에 늦게 들어가서 제가 5학년일 때 이제 1학년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된 거죠. 그리고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을 친구들 앞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가 그리고 저희 반에도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이 있었고 친구들이 이제 그 장애가 있는 특수학급 친구를 어떻게 보는지 제가 반에서 보잖아요.
그게 근데 내 동생도 특수학급에 있고 아, 내 동생도 똑같은 시선을 받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 친구들 또래들이 장애인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거를 제가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실 제 동생은 말 안 하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입을 여는 순간 외국인처럼 말해요. 그러니까 그 음율 같은 게. 그쵸,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외국인이니까 이러고. 그런 식으로 쳐다보는 게 이제 지금도 뭐 어디 가도 사실 쳐다보시긴 하는데 근데 어릴 땐 그게 더 심했죠. 네, 동생도 이제 제 동생은 되게 많이 좋아진 케이스인데 어렸을 때 사실 소리 지르고 이제 좀 막 머리 때리고 이랬거든요. 지금은 전혀 그러진 않지만 근데 그런 행동을 보일 때 사회에서 그걸 되게 그 시선적으로 약간 폭력을 주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우리 가족 그러니까 내 동생과 함께 뭔가 다닐 때 항상 긴장해야 되고 뭐 그랬던 네 긴장해야 됐고 그리고 그런 돌발 행동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그때보다 정말 많이 좋아졌지만 저는 한 10년, 20년 전이니까 네 그런 시선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긴장되고 이런 것도 있죠. 동생이 혹시 유별난 행동, 돌발 행동을 할까봐 해서 남들에게서 눈총 받을까봐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서 같이 외출 안 했으면 하는 있었다고 해요. 불편하다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먼저 나서서 이제 동생을 꾸짖는 거죠. 남들한테 뭐 피자 같은 거 들을까봐 먼저 나서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게 저 또 부모 눈에 보이거든요. 아, 제가 또 긴장해서 오버하는구나 이런 게 또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외출할 때 서로 다 긴장도가 높아갖고 오더라고요. 그런 불편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겪는 거니까요. 그 정도는 다 겪는 거니까요. 그런 거 말고 더 힘든 것만 안 겪으면 되는 거죠, 뭐. 근데 아까 김유리 선생님 말씀하셨기도 하셨는데, 주변에서 너는 괜찮지 않은 얘기나 아니면 얘도 장애가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성인기 이전에 주변에서 들었던 말이나 뭐 나에게 했던 행동들이나 제일 싫었던 거 나 그 태도 말은 제일 싫어. 혹시 생각나는 말 같은 거요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좀 싫었다기보다는 정말 당황스러웠던 것들이 너 동생은 왜 그러는 거야? 이런 거 쟤는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왜 저렇게 울고 불고 하는 거야? 이런 거를 저한테 이제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제가 특수교육 전공자고 장애 이해가 완전히 돼 있고 또 이런 경험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나도 모르는데. 그걸 왜? 그거 왜? 저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이랬던 것도 같고 막 뭐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제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아무튼 그때 네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네요. 뭐 네가 잘 돼야 되는 이런 소리는 아주 싫지 않으셨어요? 중학교 사춘기를 지나는 그 시기에 있는 비장애 형제자매들 10명 정도를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이제 석사 학위 논문으로 했던 연구인데 그때 이제 저는 이게 되게 부담이 되는구나 실제로. 왜냐면 저는 너무 그걸 내면화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그런 말들이 싫진 않았거든요. 그냥 또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구나. 그래 뭐 내가 잘해야지. 맞아, 맞는 말이야. 그냥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학생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 시기를 실제 지나고 있는 이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막 너가 공부를 잘해야 되지 않겠냐. 너가 나중에 형 다 책임져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 안 해서 되겠냐. 이런 말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 소리들을 하는구나. 네,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안 하려고 마음은 굳게 먹고 있는데 부지불식간에 나와요. 네, 맞아요. 그리고 주로 친지분들이 진짜 많이 하시고 부모님들은 정말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시는데 오히려 주변 친지분들, 네, 주변 선생님들 뭐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본인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나는 그랬지만 이게 실제로 되게 많이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 있겠구나. 사람마다 너무 또 다르기도 하고, 네.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그 장애 형제자매들은 실수해도 안 되고, 실패해도 안 돼. 또 실패하면 안 돼. 이게 있어서 내가 조금 뭐 잘못하면 부모님이 표정에서 나오는 거죠. 너는 이러면 안 돼. 너까지 이러면 나 어떻게 살아? 이런 소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혹시 그런 거는 안 겪어보셨어요? 아, 그런 얘기는 안 들어봤고요. 제가 이제 한참 그 결혼을 해야 될 나이였을 때, 그때 이제 부모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 집에, 그러니까 시집을 보낼 사람은 너밖에 없는데, 그러면 좀 좋은 배우자감을 만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한번 하셨던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시간들을 다 지나서, 이제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모두 다 뛰어넘었으니까 상관없는데, 그때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은연중에 그래도 엄마 아빠가 나한테 기대한다는 걸 뭐 표현한 적은 없었는데, 근데 또 알게 모르게 또 저런 마음도 있으셨구나,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저희 2부에서 조금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애가 있는 동생에게 나는 어떤 언니였을까요? 그리고 또 동생은 또 나를 어떤 언니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한 나는 동생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까 저 선생님 말씀하시기에 의지가 된 측면도 있고 많은 좋은 영향을 받은 것도 있는데 그게 얘기가 안 돼 갖고 섭섭하다는 얘기도 하셨었어요. 어떤 언니였어요? 저는 사실 제가 동생의 언니라는 정체성이 되게 크거든요. 저를 구성하는 정체성 중에.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동생에 대해서는 한없이 이제 유하시고, 물론 저한테도 그러시긴 했어요. 이제 막 뭔가 따끔하게 야단치시거나 막 엄하게 대하신 적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세요. 이제 저는 근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거를 저렇게 물고 떼쓰고 하는 거를 그냥 받아주면 어떡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제가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너 부모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뭐 이런 거 하고, 어디서 물건 던져? 막 이런 거 하고, 이제 언니의 역할이 오히려 좀 훈육이나 이런 것들, 악역에 좀 주로 초점이 맞춰졌고, 이제 부모님들은 야, 동생한테 뭐 그렇게까지 해?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역할들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제 동생에게 필요한 지원, 이런 것들을 막 적극적으로 찾는 것도 오히려 제 몫이고,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동생한테 저는 되게 무서운 언니이면서 의지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이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하면 듣고 부모님이 말하면 막 못 들은 척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또 이제 지금 취업을 한 상태인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일자리도 제가 특수교사니까 이제 그런 일자리 채용 공고 같은 정보의 접근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 생각하면 이제 저는 동생한테 그런 존재이지 않나. 오히려 부모님이 좀 이렇게 기대고 이제 지지받는 곳이고, 저는 좀 이제 바른 길로 이제 인도하는 좀, 네, 무서운 언니. 하지만 의지할 수 있는, 네, 이런 존재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그래요. 내 동생은 네, 저를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제일 먼저 얘기하고, 언니 이거 하고 싶어.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는 것도 항상 저한테 먼저 하는 거 보면, 네. 감히 동생이 언니한테 대들거나 그러지 못하겠어요? 그런 관계를 확립하려고 제가 노력을 했던 왜냐면 저는 이제 앞으로 얘랑 평생 내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길을 처음부터 잘 들여놔야 된다. 그런 생각을 용이 주도한 언니야. 용이 주도합니다. 네. 미리부터. 진은총님은 어떠세요? 동생한테 어떤 언니세요? 동생을 심각하게 짝사랑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동생이 저 너무 귀찮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러신 거예요? 아니 어렸을 때는 근데 그 수지 말 듣고 제가 생각이 난 게 저도 잔소리를 꽤 많이 했더라고요. 아, 동생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겠어요 제가. 그건 그냥 언니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제가 진짜 최근에 엄마한테 좀 혼난 적이 있는데 그 밥 먹는데 제가 막 계속 잔소리를 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막. 동생한테? 네.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뭔가 식사 예절이라던가 막 그런 거 있죠. 근데 엄마가 너무 잔소리 심하게 한다고 저한테. 우리 딸하고 똑같아요. 네, 깨우쳐 주셔가지고. 근데 저 진짜 동생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심각하게 짝사랑하고 있어요. 이제 동생이랑 막 같이 놀고 싶고 이러는데 동생이 오히려 너무 귀찮아하고 네 그런 존재예요. 어렸을 때는 잔소리하는 사람이고 근데 최근엔 이제 동생이 알아줘요? 그 마음을? 너무 네 알죠. 제가 좋아하는 거 알아요. 알아요. 네. 그래서 동생이 아는 표현은 어떻게 해? 언니 나한테 얘도 많이 의지하는구나. 내 사랑을 알고 있구나. 어떻게 느끼세요? 제가 집에 오면 그 마중 나와서 저를 안아줘요. 동생이요? 네. 안아줘 이래서 이렇게 안아줘요. 제가 그러면 오늘 뭐 했는지 말해. 오늘 어쩌고 저쩌고 했고 어쩌고 저쩌고 했지. 이러고 제가 이렇게.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이제 내 방에서 내 할 일을 할 테니 들어오지 말아라고. 그게 약간의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이제 네네. 한번 딱 안아주고 됐고 들어가고. 네네. 나는 이제 할 말 다 오늘, 했어. 맞아. 할 말 다 했어 이거. 네. 그래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막 제가 종종 저는 근데 저희 반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땡땡아. 선생님이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럼 애들이 안 돼요. 그래서 동생한테도 제가 맨날 리야 언니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 네. 지금 근데 애정과 사랑이 넘쳐서 그러게요. 네.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장애 자녀를 키우시는 그런 부모님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표현을 많이 해달라고 엄마 해드리고 아빠가 싶어요. 표현 많이 하세요? 네, 저희 저 집은 좀 남다르요. 아니 근데 너무 좋아요. 저희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런 막 그 선입견 있잖아요. 막 장애인 가족이라고 하면 막 슬플 것 같고 우울할 것 같고. 그죠 우울할 것 같고 그러는데 친구들이 저희 집 놀러 오면 다 너무 놀래요. 너무 사이가 좋다고. 근데 그게 다 이제 부모님이 항상 막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막 사랑해 주시고 근데 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네. 근데 제가 그런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동생이랑 막 이렇게 사이도 좋지만 이게 제 직업이랑도 연관이 되는 게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해줘요. 좋은 선생님이다, 그죠? 좋은 언니고. 네. 아니, 아직 너무 부족하지만 근데 네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동생을 많이 짝사랑하고 동생을 짝사랑하고 있다. 네, 짝사랑하고 있어요. 김유리님은 어떤 언니세요? 저는 제 동생이 저를 느끼는 거는 좀 남다르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애기 어렸을 때 무슨 이렇게 급한 일이 있거나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울면서 엄마 이러잖아요. 근데 제 동생은 언니. 아, 정말요? 네네네. 엄마 대신? 네네. 그 정도. 그러니까 제가 뭐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동생의 마음속에 제가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뭘 그렇게 잘했겠어요. 똑같은 애인데. 근데 이제 제 동생한테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렇게 각인이 됐는지. 그래서 제 동생은 저를 되게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도 저는 이제 따로 사는데 엄마랑 이렇게 장 보다가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이거 언니 줄 거지. 이거 언니 갖다 줄 거지. 그리고 이거 언니 줘야지. 자기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언니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저를 되게 절대적인 존재로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마운 일이죠. 제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근데 또 저도 이제 제 동생이 저한테 굉장히 의지가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동생 의지가. 네네네. 그러니까 별거 제 동생이 장애가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말을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이제 봐서 아는데 말을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할 줄 아는 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이제 텔레비 보는 것만 하거든요. 저는 이제 제 일이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일하고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거실에서 텔레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위안이 되는 거예요. 동생이 이렇게. 네네네. 동생이 그냥 제가 있는 공간에 와서 옆에서 테레비를 보면서 근데 그 테레비 볼륨을 크게 하면 언니가 방해되니까 작게 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저를 되게 배려해 주는 거잖아. 비록 테레비만 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의지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도 저런 동생이 있구나.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아껴주는 동생이 있구나. 언니를 생각하고 아껴주는 동생이 평화로운 그림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장면이 나한테서. 네네네네. 그것 자체로 뭐 제가 동생한테 뭐 큰 걸 바라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보여지는 것만으로 주고받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보여지지 않는 것 안에서 주고받는 게 굉장히 상대방을 더 위로해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더 충만하게 해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되게 놓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동생이 뭘 해줘서가 아니라 같은 공간 안에서 정말 정말 볼륨 작게 해서 저를 배려해준다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 따뜻하고 예쁘잖아요. 그거 자체로도 저한테 큰 의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그런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만 그런 건가? 라는 생각도 했어요. 다른 장애인의 형제자매들하고 이제 연구를 같이 진행하면서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많은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형제자매도 있었어요. 퇴근하고 와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동생이 온대요, 자기한테. 그래서 언니 발 나한테 여기 올려놔. 다리 아프니까 다리 여기 나한테 올려놔. 이렇게 한대요. 근데 그거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하루의 그 피로를 싹 풀어주면서 되게 의지가 되고 너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부모님은 모르는 거죠. 그죠. 부모들은 몰랐죠.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그게 동생이 아니고 위였어도 아마 비슷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그건 또한 장애가 있는 그 당사자들이 맺을 수 있는 인간관계가 삶에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폭넓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작은 수의 만남에 집중하게 되고 더 의지가 되고 더 귀하다는 생각이 더 친밀하게 그 친밀의 농도가 더 진해서 네네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갑자기 위안이 됐습니다. 자기네끼리 좋아하고 있었구나 하는 그 마음이 위안이 됐고 그렇게 아까 은총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렇게 밝은 분위기, 활력이 넘치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노력을 조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마무리로요. 지금 현재 장애가 있는 형제 자매들 때문에 입이 이만큼 나와 있을 어린 시절에 나와 같은 어린 시절을 겪었던 그 어린 시절의 친구들에게 뭔가 해줄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씩. 네. 조금 어려운 질문일까요? 한마디씩 해주시죠. 저는 이제 장애가 있는 형제 자매로서의 경험이 이 세상에 나한테만 주어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들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모두가 이제 저처럼 숨기고 있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의 뭐 연결이 아닌 이상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라면서 아, 나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이 저한테 엄청 위안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이 대빨 나와 있는 사춘기 그 장애인의 형제 자매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정말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너가 하고 있는 그 경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들이니까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을 나눌 수 있다. 그런 기회가 찾으면 많이 있다라는 거를 꼭 알려주고 싶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부모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장애인의 형제자매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이제 해야겠지만 그런 또래들 아니면 유사한 경험을 나눈 인생 선배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게 저에게는 필요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응원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세 분 선생님들 얘기 들으면서 내 자녀들의 성장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조금 하시기도 하고 위안도 받고 응원도 받고 또 숙제도 갖고 계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1부를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는 이제 사춘기를 넘어선 본격적인 성인이 된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와 또 우리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그런 깊은 얘기를 또 2부에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말씀 나눠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2부에서 봬요. 감사합니다.